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강원도 영월. 첩첩산중 깊은 밤, 칼바람이 강물을 가르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선 한 사내가 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눈빛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발걸음만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강가입니다. 그곳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한 나라의 임금이었던 17살 소년의 시신이 버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로, 저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서슬퍼런 어명이 온 영월 땅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세조의 이름 앞에 모두가 숨을 죽이고 눈을 돌리는 그 시각, 이 사내만은 앞으로 걷습니다. 강물 소리가 커지고 바람은 매섭게 붑니다. 그러나 사내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이름은 엄흥도. 영월 땅의 말단 관리, 호장이었습니다. 오늘 한국사 이야기에서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역사책이 차마 다 담지 못한 지독한 충성심과 한 인간의 의리에 관한 기록입니다. 권력 앞에서 모두가 무릎을 꿇을 때 홀로 일어선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권력을 빼앗기고도 끝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잃지 않았던 한 소년 왕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1441년 조선 세종대왕의 맞손자로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훗날 문종이 될 세자 이향, 어머니는 현덕왕후 권씨. 아이의 이름은 이홍희. 훗날 조선의 6번째 임금, 단종이 될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탄생에는 처음부터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아이를 낳은 지 불과 이틀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어머니의 얼굴도, 온기도, 젖냄새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자라야 했습니다. 그나마 곁을 지켜주던 아버지 문종마저 왕위에 오른 지 2년 3개월 만에 병으로 눈을 감습니다. 1452년 단종의 나이 겨우 12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소년은 조선의 왕위에 오릅니다. 단종 즉위. 하지만 이 즉위는 소년에게 영광이 아니라 재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조정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쪽은 선왕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임금을 보필하려는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 등의 원로 대신들. 다른 한쪽은 세종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 이유가 이끄는 종친 세력이었습니다. 수양대군. 그는 조선 왕실이 낳은 왕자들 중에서도 가장 야심이 깊고 가장 냉철하며 가장 행동력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학문과 무예를 두루 갖추었고 무엇보다 권력의 속성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이 있었습니다. 어린 조카의 왕위는 그에게 지금 당장이라도 손에 쥘 수 있는 잘 익은 과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1453년 10월 단종 즉위 이듬해 수양대군은 마침내 칼을 뽑아듭니다. 계유정난. 이 피해 쿠데타에서 수양대군의 신복들은 한밤중에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를 비롯한 수십 명의 대신들을 살해합니다. 70대 노신 김종서는 자택대문 앞에서 철퇴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단종을 지키려 했던 충신들의 피가 한성 땅을 물들이던 밤이었습니다. 이 정변을 통해 수양대군은 조정 전체를 손에 넣었습니다. 어린 단종은 이 모든 과정을 궁중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13살, 처음으로 사람의 죽음을 권력의 이름으로 마주한 소년에게 그 밤의 공포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흉터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455년, 단종은 마침내 왕위를 숙부에게 내어줍니다. 공식적으로는 자발적 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무력 앞에 굴복한 강압이었는지를.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조선 7대 임금 세조입니다. 단종은 이제 왕이 아니었습니다. 상왕의 지위로 물러났지만 그 자리마저 오래가지 않을 것임을 아마 단종 자신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왕위를 빼앗겼어도 단종을 그리워하는 신하들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역사가 사육신이라 부르는 이 6명의 신하들은 단종 보기를 꾀하며 비밀리에 거사를 준비합니다. 1456년 세조 2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 자리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거사 직전에 내부 고발자가 나타나면서 계획 전체가 발각되고 맙니다. 세조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육신은 잡혀 능지처참이라는 극형을 당합니다. 능지처참이란 살아있는 사람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베어내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성산문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세조를 향해 전하가 아니라 날이라 부르겠소라고 외쳤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들의 가족들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형제, 심지어 어린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하거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종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을 상황에서 다시 노산군으로 강등시킵니다. 일개 군의 지위, 즉 죄인에 준하는 대우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6월, 단종은 강원도 영월로 유배를 떠납니다. 나이 16, 아직 소년이었습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의 길, 지금이야 차로 두어 시간이면 닿는 거리지만 당시엔 험준한 산길을 며칠에 걸쳐 걸어야 하는 먼 길이었습니다. 단종은 그 길을 걸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두고 온 정순왕후를 생각했을까요? 자신을 지키려다 죽어간 신하들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을까요? 역사는 그 마음속을 온전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단종이 영월 유배 중에 남긴 시 한 편이 그의 마음을 짐작하게 할 뿐입니다. 청령포. 이름만으로는 맑고 아름다운 풍경이 떠오르는 곳입니다. 실제로도 빼어난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지요. 그러나 단종에게 이곳은 아름다운 유배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사실상 감옥이었습니다. 청령포는 동강의 지류인 서강이 삼면을 휘감아 돌고 뒤편은 100m가 넘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막혀있는 곳입니다. 배가 없으면 들어올 수도 나갈 수도 없는 천연의 감옥. 세조는 이 지형을 이용해 단종을 이곳에 가두었습니다. 단종에게 주어진 거처는 좁고 낡은 기와집 한 채였습니다. 곁에는 소수의 내관과 궁녀들만이 있었습니다. 사방에서 강물 소리가 들렸고 시야를 막는 절벽과 울창한 소나무 숲만이 있었습니다. 단종은 이 고독 속에서 소나무에 기대어 한양을 그리워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던 정순왕후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그가 청령포에서 지은 시가 전해집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가 궁중을 나오니 외로운 몸 그림자마저 짝 잃고 푸른 산속을 헤매는구나. 밤이 되어 잠 못 이루고 앉아 슬피 우니 빈 산속 저 달은 나의 마음을 아는가.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원통한 새 한 마리. 단종 자신입니다. 왕위를 빼앗기고 한양을 떠나 아무도 없는 산골 강가에 홀로 던져진 소년. 그 외로움이 시 한 줄 한 줄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그런 단종의 곁을 조용히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월 땅의 호장, 엄흥도였습니다. 호장이란 고을의 행정 실무를 책임지는 하급 관리입니다. 중앙관직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엄흥도는 자신의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유배온 소년 왕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몰래 음식을 장만해 단종에게 바쳤습니다. 세조의 눈을 피해 조용히 문안을 드렸습니다. 유배지의 이런저런 불편함을 살펴 가능한 한 해결해 드리려 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행동은 목숨을 건 것이었습니다. 노산군으로 강등된 죄인에게 잘못 접근했다가는 자신도 역적으로 몰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엄흥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계산기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옳고 그름을 보는 눈, 그리고 그 옳음을 지키려는 고집이었습니다. 한편 한양의 세조는 왕위를 굳히고 있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반란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실패로 끝났지만 그것으로 단종을 향한 신하들의 충심이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치세에 반기를 드는 세력들은 하나같이 단종의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1457년 세조 3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금성대군 이후 단종의 숙부이자 세종의 6째 아들 이단종 보기를 꾀하다 발각됩니다. 금성대군은 유배지였던 순흥에서 당시 그곳 부사였던 이보흠과 함께 거사를 도모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밀고에 의해 발각되었고 금성대군은 처형당합니다. 이 사건은 세조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단종이 살아있는 한 이런 시도는 계속될 것이라는 신호. 세조는 결심했습니다. 그해 10월 금부도사 왕방연이 영월로 향합니다. 그의 손에는 사약이 들려 있었습니다. 왕방연. 그는 나중에 이 임무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남긴 시조 한 수가 있습니다.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님 여의 없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 가노매라. 왕명을 거역할 수 없어 사약을 가져갔으나 그 마음은 찢어지는 슬픔이었다는 것. 이 시조는 그 심정을 담고 있습니다. 왕방연도 결코 이 임무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역사는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단종은 청령포에서 수해로 인해 영월 읍내의 관풍원으로 거처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사약을 받기 전날 단종은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어머니 현덕왕후가 꿈속에 나타났을까요? 아버지 문종이 손을 내밀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위해 죽어간 사육신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1457년 음력 10월 24일 금부도사 왕방현이 가져온 사약이 단종 앞에 놓였습니다.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역사는 두 가지 설을 전합니다. 하나는 사약을 받고 스스로 마셨다는 것. 다른 하나는 사약을 마셨으나 효과가 없자 시종들에 의해 활시위 같은 것으로 목이 졸려 숨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지금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단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17의 나이로 왕이었다가 상왕이었다가 죄인이 되어. 그러나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관풍원 마당에 혹은 동강 강가에 버려진 시신. 이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는 어명이 붙었습니다. 모두가 눈을 감았습니다. 모두가 외면했습니다. 임금의 시신이었던 그 육신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방치된 주검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 역사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 일어설 것인지를. 엄흥도는 단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 영월 땅 어딘가에서 이미 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 순간을. 엄흥도는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했습니다. 나는 임금의 시신을 거두러 가겠다. 가족들은 극구 만류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세조의 어명은 분명했습니다. 삼족을 멸한다. 엄흥도 자신뿐 아니라 아들, 딸, 형제, 부모, 온 집안이 몰살당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말렸습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 가족이 아깝지 않은가? 이미 왕이 아닌 죄인의 시신인데 그걸 위해 일가를 멸문시킬 셈인가? 엄흥도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위선지사면 도소불피라. 선을 행하다 죽는 것이라면 나는 피하지 않겠다. 이 말 한마디에 엄흥도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살고 싶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소중하지 않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알면서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엄흥도라는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엄흥도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수의와 관을 꺼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쓰게 될 수의와 관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들들과 함께 강가로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단종의 시신을 찾았습니다. 냉기가 가득한 강가에서 엄흥도는 직접 손으로 임금의 시신을 정성껏 닦았습니다. 준비해온 수의를 입혔습니다. 관에 넣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단종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 어린 임금이 살아생전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엄흥도는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소리가 나면 발각됩니다. 눈물만 흘리며 말없이 묵묵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시신을 수습한 엄흥도는 아들들과 함께 지게에 관을 쥐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어디에 묻어야 할지 마땅한 묘자리가 없었습니다. 왕릉을 조성할 여유도 여건도 없었습니다. 지체하면 발각됩니다. 헤매고 또 헤매던 중 야사에 전해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둠 속 산길에서 노루 한 마리가 앉아 있다가 엄흥도 일행이 다가가자 후다닥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 노루가 앉아 있던 자리, 바로 그 자리만 눈이 녹아 있었습니다. 한겨울 눈 속에서 오직 그 땅만이 따뜻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엄흥도는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하늘이 주신 자리다. 엄흥도는 그곳에 단종을 묻었습니다. 왕의 격식은 갖출 수 없었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성을 다했습니다. 봉분을 만들고 잠시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그가 임금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였습니다. 그리고 엄흥도는 가족과 함께 영월을 떠났습니다. 세조의 추적을 피해 어딘가로 숨어들었습니다. 역사에서 그가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흥도와 그 가족은 세조의 치세 동안 완전히 잊힌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종이 잠든 그 땅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오늘날 우리가 장릉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 조선의 왕릉 중 유일하게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강원도 산속에 있는 왕릉입니다.
2009년 유네스코는 조선 왕릉 40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장릉도 그 안에 포함됩니다. 말단 관리 엄흥도가 지게에 지고 올라가 암장한 그 소박한 맷자리가 지금은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이 된 것입니다.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고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조선의 세월은 흘러갔습니다. 단종의 이름은 오랫동안 공식 역사에서 지워진 이름이었습니다. 단종 보기를 꾀하다 죽은 사람들은 역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단종을 그리워하는 시를 짓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달랐습니다. 영월 땅 사람들은 단종의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했습니다. 엄흥도의 이야기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공식 기록은 그를 지웠지만 사람들의 기억은 그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중종 때에 이르러 엄흥도의 충절이 처음으로 조정에 알려집니다. 임금이 죽자마자 외면하고 달아난 신하들이 넘쳐났던 시대에 목숨을 걸고 버려진 임금의 시신을 거둔 한 말단 관리의 이야기는 조정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숙종 24년인 1698년에 역사적 결정이 내려집니다. 단종이 왕으로 복위됩니다. 왕위를 빼앗긴 지 243년 만이었습니다. 노산군이라는 치욕스러운 이름 대신 단종이라는 묘호가 내려졌습니다. 정순왕 후도 복위되었습니다. 사육신과 그 밖의 충신들도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엄흥도에게는 공조참이라는 벼슬이 추중되었습니다. 그의 위패는 영월 장릉 옆에 충절사에 모셔졌습니다. 단종 곁에서 생을 바쳐 충절을 지킨 32명의 신하들과 함께 그 32인 중 한 명이 바로 엄흥도입니다. 죽은 지 수백 년이 지나 이름 없는 말단 관리의 이름이 마침내 역사에 새겨진 것입니다. 오늘날 영월은 단종의 역사를 품은 고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청령포에 가면 단종이 홀로 기대어 시를 지었다는 소나무, 관음송을 볼 수 있습니다. 600년을 훌쩍 넘긴 노송입니다. 단종의 눈물을 보았다 하여 관음송, 즉 소리를 들은 소나무라 불립니다. 수령이 600년이 넘었으니 실제로 단종이 살아있던 시절부터 그 자리에 서 있던 나무입니다. 그 나무 앞에 서면 이상하게 마음이 숙연해진다는 방문객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장릉은 아담하고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왕릉입니다. 다른 조선 왕릉들이 웅장한 규모를 자랑하는 것과 달리 장릉은 작고 조용합니다. 어쩌면 그 소박함이 단종의 삶과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매년 4월에는 영월에서 단종문화제가 열립니다. 단종의 하늘 기리는 제례와 각종 문화 행사가 펼쳐집니다. 그 행사 속에는 엄흥도의 이야기도 빠지지 않습니다. 충절사에는 지금도 매년 제례가 올려집니다. 수백 년 전 어둔 강가에서 지게에 임금의 관을 지고 올랐던 그 사내를 기억하는 이들이 여전히 그 앞에 절을 올립니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내내 한 가지 질문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왜 엄흥도였을까? 단종의 유배지 영월에는 엄흥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관리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단종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인지, 그 죽음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본 사람들이 엄흥도 말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안타까워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엄흥도만이 일어섰을까요? 지위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특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얻을 것은 하나도 없고 잃을 것만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이 결국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옳은 일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알면서 외면하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압니다. 그러나 안다는 것과 행동한다는 것 사이에는 무서운 강이 흐릅니다. 두려움이라는 강, 손해라는 강, 남들의 시선이라는 강. 그 강을 건너는 사람이 드뭅니다. 엄흥도는 그 강을 건넜습니다. 말 그대로 강물을 건너 버려진 임금의 시신 앞에 섰습니다. 단종의 이야기는 종종 비운의 왕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단종의 이야기를 단순히 비극으로만 읽지 않으려 합니다. 단종이 기억되는 것은 그가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육신이 그랬고 엄흥도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단종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패배자로 역사에 남지 않았습니다. 충이 무엇인지, 의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엄흥도는 역사에 이름을 남기려고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역사에 기록되든 되지 않든, 칭찬을 받든 받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것이 어쩌면 그의 행동을 더욱 빛나게 하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이 이야기는 조용히 묻습니다. 당신은 손해를 보더라도 끝까지 지키고 싶은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심지어 목숨이 위태롭더라도 외면할 수 없는 오름이 당신 안에 있습니까? 영월의 찬 바람 속에 잠든 소년왕, 그리고 그를 지킨 말단 관리. 두 사람은 지금도 영월 땅에서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단종은 장릉에, 엄흥도의 위패는 충절사에. 수백 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들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이유, 그것을 이 두 사람이 몸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국사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종과 엄흥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 차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엄흥도가 선을 행하다 죽는 것이라면 피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장면을 쓸 때는 정말로 손이 멈추었습니다. 역사는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라고. 그 질문에 쉽게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엄흥도 같은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단종에 대해, 엄흥도에 대해, 혹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의리와 충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조선의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한국사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